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개사기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여권. 전 세계 226개국 중 7위 내에 들어가는 최상위 티어의 여권으로서 2024년 기준 제1세계 최선진국들을 포함한 193개국에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 모두 무비자로, 유럽에도 중동에도 대다수 국가에 별다른 제약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신뢰의 증표죠. 모든 나라에서 출입국 시 여권을 확인하는 시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대한민국 여권이 이 같은 위상을 지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외교 수완이 뛰어나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무해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여권은 어쩌다가 지구 프리패스 이용권이 돼버렸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살짝 뇌피셜로다가 가볍게 알아봅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죠?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시행됐으니까 민간인들의 해외여행 역사도 고작 40년이 채 안 됐다는 얘긴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이게 매년 꾸준히 성장해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국민의 절반을 넘는 2,8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정도, 코로나 시국에 잠깐 침체됐다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회복되고 있을 정도예요.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 애초에 반도 국가라 삼면이 바다인데다 괴뢰국가 북한이 대륙 쪽 입구를 막고 있는 형세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당장 유튜브만 둘러봐도 여행 콘텐츠는 꾸준히 잘 나가는 중이라 식상한 아시아나 북미 대신 남미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비자 미리 신청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어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 가시는 거 아니라면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입국심사대에서 붙잡혀 조사받아 보신 적은요? 이상한 물건을 지니고 갔다거나 어지간히 수상하게 생기신 게 아니라면 아마 이런 경우도 없으실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냥 여권만 띡 보여주면 바로 통과되는 우리 한국인들과는 달리 행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이 타국에 입국하기 전 번거롭게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심사대에서도 이것저것 검사를 받거든요. 외국 공항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계 최선진국들 라인업에 태극기가 당당히 껴있는 장면을 보면 솔직히 국뽕 거르고 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옆에 있던 중국 아저씨는 저쪽에 줄 서러 가고 나는 프리패스로 들어갈 때의 그 쾌감, 한국이 선진국 맞구나 라는 걸 외국 나가보고 그때서야 느꼈다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이런 대외적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서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외교적 노력과 임기응변을 발휘해왔습니다. 예로부터 대륙과 대양 사이에 자리 잡아 극한의 균형 외교를 펼쳐왔던 그 짬밥이 어쩌면 현대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냉전 시기 동안 공산주의 국가들과 정면으로 맞서며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을 담당했던 나라입니다. 그 말인즉 오랜 기간 동안 세계의 절반 가까운 나라들과는 척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일면식도 없는 월남까지 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것도 이런 진영 논리에서 나온 결과물. 이러다 보니 아무리 냉전이 종식됐다 손 치더라도 한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진영 상관없이 두루두루 친하다는 건 꽤나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냉전 말기 때부터 이루어져 온 대한민국의 절묘한 외교술 덕분이라는 거. 사실 6,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외교력에서 밀리는 입장이었는데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80년대 이후 전세가 역전. 1991년 유엔의 161번째 회원국으로 당당히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제3세계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과 미리미리 안면을 트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제 폭망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있던 소련과 수교를 맺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것이 대표적인 일화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가 더더욱 나락을 가자 이걸 무기로라도 대신 상환받기로 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불곰 사업이죠. 이런 인연 때문인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국가들 중 러시아와 가장 외교적으로 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거의 동급의 위상을 지닌 일본 여권으로도 2022년까지는 러시아 무비자가 안 됐을 정도. 지금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일본보다 훨씬 널널하게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인연뿐만이 아니죠. 종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여기저기 다 얼굴 도장 찍으면서 실리주의 외교를 시전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압도적인 지배 종교나 국교가 따로 없고 무교 비율이 높았던 점이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전혀 접점이 없던 저 먼 곳의 중동 국가들에게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리비아와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여러 토목 사업 수주를 따내며 외화벌이도 쏠쏠히 했었지요. 심지어 여기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이 앞서 설명한 순위파 왕정 국가들뿐 아니라 시아파인 이란이랑도 동시에 친하다는 건데요. 예전에 각각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듯 이 양쪽 세력이 애초부터 원수지간인데다 사우디는 친미, 이란은 반미라서 제1세계 소속의 소위 미국편 국가라면 양쪽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70년대 팔라비 왕조 시절부터 이란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 이란이 혁명으로 뒤집어지고 반미 국가로 변신한 후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 민간 교류 측면에서 그 접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 강남 한복판에 뜬금없이 테헤란로가 있는 것도 70년대 중반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서로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이란 혁명 이후에도 이게 롤백되지 않아서 양국에서 각각 그 이름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2020년대 들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이 구도에도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관계만 보면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흉흉한 시국에 굳이 중동 지역으로 여행 가는 건 되도록 자제해야겠죠. 이렇듯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온 대한민국.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들 라인업에 들어간 이후로는 비슷한 길을 걷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나의 롤모델로 여겨져서 그런 면에서도 또 이미지가 좋은 편입니다. 왼쪽에는 G2라 일컬어지는 아시아 최대 패권국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아시아 최대 선진국 일본이 있는데 왜 한국 같은 애매한 나라가 이렇게 잘 팔리냐?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외교적 강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식민지 출신으로 반세기 만에 선진국 라인까지 올라갔다는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선진국 주제에 식민지를 운영했던 게 아니라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딱히 업보 쌓은 것도 없고 독립하자마자 나라 반토막에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던 터라 그 서러움도 알고 군사정권의 개발 독재로 단기간에 성장했던 터라 그 빛과 어둠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요. 덕분에 어떤 나라든 간에 대충 하나 걸고 넘어지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해야 돼서 컨설팅 좀 받고 싶은데 태생부터 제국주의 열강인 일진 출신 국가들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리얼 순도 100% 찐따 출신 국가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심지어 전자를 선택하면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훈수까지 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남이사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든 아무 터치 안 하고 딱 그냥 돈만 받고 용건만 확실히 해요. 또한 식민지 출신인 덕분에 상대방 나라의 국민 감정을 안 건드린다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한국이 일본한테만은 굽히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인도인들도 영국한테만은, 폴란드인들도 독일한테만은 지기 싫어하거든요. 이처럼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국민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국은 얘네들이 파는 거 웬만한 건 다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또 지리적으로는 저 동쪽 끝에 짱 박혀 있는 터라 이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죠. 심지어 그냥 시장 논리로 봤을 때도 한국이랑 거래하면 좋은 게 한국이 경제 규모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과학기술이나 경제 구조 자체는 아직 그 정도로 못 갔습니다. 원천 기술보다는 실전 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이 주력이고 경제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세일즈를 하고 또 가격도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 제품과 기술을
패키지로다가 묶어서 펑펑 퍼주는 편이죠. 근데 우리 후발 국가들이 원하는 게 딱 이런 거라는 거. 아니 가격도 혜자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내정 간섭도 안 당해도 된다고? 그냥 존재 자체가 극한의 가성비인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모로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는 무난한 친구라는 거예요. 물론 국력이나 국가 이미지가 뒷받침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여권 파워로 직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력으로만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 여권이 1등이어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배경을 떠나 한국인이라는 인간들 자체가 해외에서 꽤나 무해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예외는 있어서 외국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한국인 여행객들 썰이 종종 터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뭔가를 저지르기보다는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또 한국인들이 관광 한번 할 때마다 진짜 뽕을 뽑으려고 하는 터라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리스크는 적은데 돈은 많이 쓴다. 여러모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무비자 허용해 주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주요 국가들 중 이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여전히 사전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사실 이게 특별한 건 아닌 게 중국이 원래 자기는 우방국들한테도 다 사전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요즘 한한령 때문에 좀 더 빡세진 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국만 딱 집어서 차별 대우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또 막상 이 무비자 협정이라는 게 보통은 양국이 쌍방으로 열어주는 게 국룰인데 솔직히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에 갈 때 사전 비자를 요구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또 북한의 경우 여권이 애초에 의미가 없는 특수 케이스. 이쪽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가보안법상 일반인들은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방문할 때는 여권 대신 방문 증명서라는 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를 여행하는 것인 만큼 방문 증명서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아예 주민등록증처럼 카드 형태로 바뀌어서 더 간편해졌다고 하네요.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갈 때 규격화된 특정한 문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20세기 1차 대전이 끝난 뒤에야 생긴 새로운 개념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증가하자 그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각 나라의 국경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한국 여권의 프리패스 비율이 높다는 것 분명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국가 신뢰도가 낮은 주변국, 특히 중국 등지에서 대한민국 여권 을 훔치거나 위조해 불법 입국을 시도할 정도라고 하니 분명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살 요소라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이 더 늘어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권이 필요 없는 국경 없는 세상을 그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